여러분,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요? 오늘은 투자 시장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닌 진짜 부자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착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ESG 경영을 하는 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하지만 그런 투자로 돈을 잃은 경험이 있으시죠?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위 착한 기업에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30% 낮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투자의 거장들이 발견한 6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과 부동산 가격의 역설. 두 번째,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선의로 포장된 위험한 투자 함정. 네 번째, 시장이 도덕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다섯 번째, 임대료 통제가 도시를 파괴하는 과정. 여섯 번째, 경제민주화의 숨겨진 위험. 특히 여섯 번째 통찰은 앞으로 10년의 한국 경제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과 부동산 가격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나요? 잠깐, 충격적인 진실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아파트는 3년 전 6억에 샀던 집이 16억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 금액은 고작 1억이었습니다. 순수익 9억을 번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폭등은 하필 서민을 위한다던 진보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수 정권 5년, 진보 정권 5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차이가 무려 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증세.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뉴스에서 이런 멘트가 보입니다. 강남 아파트 신고가 행진, 재건축 아파트 급등, 전세가 폭등.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그 집이 2배가 넘었더라고요. 진실은 규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규제입니다. 오히려 기존 집값을 폭등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대출 규제입니다. 현금 부자들의 독점 시장 만들기의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 증세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 수요 몰리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발견한 놀라운 투자 패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나타나는 기회는 규제 발표 직후 매수 세대 수익률 평균 87%.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막으려 할수록 더 크게 오르는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역을 노려야 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잠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12시까지 차트를 봤어요. 주말에도 투자 공부했죠. 2년 동안 결과는 마이너스 48%, 5억이 2.6억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요. 수익률 165%, 2억이 5.3억으로.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은 투자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없는 노력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뉴스 체크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 방송 시청합니다. 세 번째, 투자 서적 독파합니다. 네 번째, 주말 투자 세미나 참석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노력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음은 투자에 쏟은 시간과 수익률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루 1시간 미만은 평균 32%입니다. 하루 2-3시간은 평균 15%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은 평균 마이너스 27%입니다. 도대체 왜? 진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정보 과잉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매수하라, 절대 매수하지 마라. 바닥이다, 또 떨어진다. 둘째, 과도한 모니터링이 감정적 거래를 부릅니다. 올랐다, 추가 매수, 떨어진다, 패닉 매도. 셋째, 배운 것을 다 써먹으려 합니다. 이평선, 피보나치, RSI, MACD. 결국은 본인만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투자자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성공 투자자의 메모장을 살펴봅시다. 단 3줄의 원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월 첫째 주 정해진 종목만 체크합니다. 두 번째, 20% 이상 하락 시에만 매수 검토합니다. 세 번째, 50% 상승 시 무조건 절반 매도합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켰다면 2015년 코스피 지수 대비 3배 수익,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오히려 수익 실현, 2022년 하락장에서도 안정적 수익.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투자는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선의로 포장된 위험한 투자 함정입니다. ESG 투자가 대세라며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2022년 글로벌 ESG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19.6%, 일반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3.2%. 착한 기업에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투자 시장의 불편한 진실, 선의가 만드는 최악의 투자 결과를 파헤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을 생각해서 원자력 발전 반대입니다. 결과는 전기료 폭등, 서민 경제 타격, 오히려 석탄 발전 증가. 두 번째 사례는 노동자 권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 저소득층 소득 하락, 선한 의도가 만든 악마의 결과들입니다. 투자 시장의 냉정한 진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착한 기업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ESG 최상위 기업 대 하위 기업 수익률입니다. 2020년에서 2023년 하위 기업 수익률 2배 높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판단이 수익을 해칩니다. 감정적 투자 매수 타이밍 실패, 도덕적 판단 고점 매수 패턴. 세 번째, 시장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 움직입니다. 착한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찾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성공 투자자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률 확인, 현금 흐름 분석, 시장 지배력 평가, 도덕적 판단은 제외. 2021년 최고 수익률 기록한 기업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배회사, 무기제조사, 석유기업. 시장은 도덕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로 기업들을 조사해 봅시다. 네 번째, 시장이 도덕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로 대박난 종목, 알고 보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었습니다. 2023년 최고 수익률 기록은 담배회사 156%, 무기제조사 187%, 도박기업 225%. 반면 신재생에너지 마이너스 35%, 친환경기업 마이너스 28%.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시장이 숨기고 있던 잔인한 진실은 효율성이 도덕성을 이긴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사는 환경오염 논란, 주가 2년간 3배. B사는 환경상 수상, 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착한 기업이 아니라 돈 버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냉정한 시장의 법칙은 첫 번째, 이익률이 신념을 이깁니다. 친환경 기업 평균은 이익률 5%입니다. 일반 기업 평균 이익률은 15%입니다. 두 번째, 독점이 윤리를 이깁니다. 독점 기업 주가 상승률은 223%입니다. 경쟁 기업 주가 상승률은 45%입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이 평판을 이깁니다. 악덕 기업은 현금 보유량은 5조입니다. 착한 기업 현금 보유량은 8천억입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움직입니다. 실전 투자 원칙은 첫 번째, 감정을 배제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현금 흐름, 도덕성 항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장 지배력을 확인합니다. 독점은 초과 수익입니다. 세 번째, 냉정한 섹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인기 없는 섹터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착한 투자로 돈 잃고 나쁜 기업으로 돈 번 투자자들. 투자는 도덕 실현이 아닌 자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료 통제가 도시를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베를린에 충격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시행 2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를린은 임대주택 27%가 감소되었습니다. 흑시장의 임대료는 기존 대비 2배가 되었습니다. 수리 안 하는 집주인도 속출하였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이 인터뷰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신규 임대 매물은 35% 감소하였습니다. 반전세 비율은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도 속출하였습니다. 임대료 통제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주택 품질이 먼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을 감당 못해 방치된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보일러 교체 거부, 누수 방치, 균열을 무시하는 일 등등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임대인의 꼼수가 늘어났습니다. 불법 전대 증가, 리모델링 핑계 계약 해지, 별도 관리비 꼼수 등이 예입니다. 세 번째, 신규 건설 중단되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보장 안 되는데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통제 10년 후에는 주택 공급 마이너스 75%, 슬럼가 증가 300%, 불법 거래 시장 폭증되었습니다. 뉴욕의 실패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통제 아파트입니다. 평균 건물 연령 17년 더 노후화되고 수리 요청 처리 기간 3배 증가되고 범죄율은 32%나 상승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싱가포르에서는 시장 임대료가 존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금도 직접 지원되었습니다. 임대주택 품질 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섯 번째, 경제민주화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대기업 규제로 경제가 좋아진다고요? 30년간의 데이터가 말하는 충격적 진실입니다. 기업 규제 강화 국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업률이 2배 증가되었고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5%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률은 마이너스 38% 되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다음은 숨겨진 진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활동 위축입니다. 규제 강화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규 투자는 마이너스 62% 되었고 R&D 지출은 마이너스 41%, 해외 공장 이전은 157%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감소입니다. 대기업 규제 강화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협력업체 도산이 35% 되었고 지역 실업률이 2.8배 늘었습니다. 청년 인구는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경쟁력 상실입니다. 수출 경쟁력은 12위나 하락하였고 기술 혁신력도 8위나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15위나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70년대 경제민주화 실험에서 볼보, 사부 몰락 사건 실업률은 200% 증가되었고 기업들은 해외 이탈되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있을까요?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자율성은 보장되었고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규제 강화 전 기업 가치 하락입니다. 두 번째, 해외 진출 기업 선전. 세 번째, 규제 완화 수혜 업종. 경제 민주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오히려 서민층입니다. 지금까지 부의인문학에서 다룬 주제 6가지 불편한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과 부동산 가격의 역설. 두 번째,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선의로 포장된 위험한 투자 함정. 네 번째, 시장이 도덕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다섯 번째, 임대료 통제가 도시를 파괴하는 과정. 여섯 번째, 경제 민주화의 숨겨진 위험. 어떠셨나요? 시장은 우리의 선한 의도나 도덕적 판단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더 현명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시리즈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지식이 아닌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더 현명해지길 바랍니다.